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장재서,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사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던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일단 피해자죠. 피해자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이 피고인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을 하니까 법정 증인으로 지금 출석한 상황이고요. 예. 출석을 하면서 이제 기자진을 잠깐 만났었는데 이제 1년간의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자신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측 증인으로 담당 의사도 출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 검사장이 본인이 이 이제 독직 폭행이 공소유지가 되려면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뭐 CCTV나 이런 영상은 없는 걸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 사실을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그 상황을 그리고 이제 폭행이 있었다면 그 폭행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쳤다는 진단서랄지 이런 부분은 법정에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입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행의 결과로서 어느 정도의 중대한 무슨 이제 상해나 좀 진단을 받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한 검사장을 이제 진료했던 의사가 이제 출석을 했던 건데요. 일단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끊을 만치 상해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근육 염좌 통증이 수반이 됐었고 그리고 다발성 통증, 뭐 가슴 답답한 증세, 뭐 헛구역질, 구역질 뭐 이런 증세까지 수반되는 어떤 폭행의 결과물이 있었다고 이 의사도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예. 한동훈 검사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는데 이거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당일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쌍방폭행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정진웅 검사는 한 검사장이 유심 카드를 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럼 이게 증거인멸 정황이 아니냐 그래서 제지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정 차장검사 주장, 정 피고인이죠. 주장은 이전에 보니까 한동훈 검사가 잠금 해제할 때 이제 이 아이폰 기종은 얼굴 인식해서 페이스 아이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걸 썼는데 그 당시 압수수색 가보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해제한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증거인멸을 하는 걸로고 자신은 이제 이해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예. 자,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폭행이 아니고 중심 잃고 그냥 넘어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다는 건 검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이 그와 관련해서도 증언을 했는데 만약에 정 차장 말대로 넘어져서 무게중심을 잃어서 넘어진 거라면 바로 몸을 일으켜서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행동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일단 본인을 위해서 좀 수초간 누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일단 한동훈 검사장 측 주장입니다.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독직 폭행이라고 보세요? 글쎄 독직 폭행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고 저는 사실 여기서 한동훈 정진웅만 다 빼버리면 답은 사실 나와 있다고 보여요. 야, 한동훈 정진웅 이름을 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냥 일반인이 이랬다 그러면요. 예. 구속돼요. 검사가 핸드폰 달라 그랬는데 일반인이 네. 안 준다 그러고 뭐 증거인멸 하려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뭐 그러니까 이 검사들 다 빼버리면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일반인들 중에는 없을 뿐더러 결과론적으로는 이 휴대전화 아직까지 비밀번호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비밀번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뭐 증거인멸이 돼버렸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하여튼 뭐 모든 기소권 이런 것들을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일어난 곳이 검찰 수사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압수수색하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정진웅 피고인한테 정진웅 차장 검사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다 떠나서 네. 양쪽 다 뭐 병원에 입원하고 뭐 진단서 끊고 했으니까 네.
같은 검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서로 고소하고 뭐 기소하고 이게 국민들 보기에 좀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한동훈 검사장은 이 이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본인은 겨냥한 거라고 하는데 본인이 여기에 이제 맞서는 어떤 전략이나 태도 또한 이제 정치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일반 사건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좀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반발을 할까? 이게 다 검찰이란 걸 지우고 보면 사실 일반 피의자가 휴대전화가 또 압수 대상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별다른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함부로 만지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물론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 전화 중이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 부분의 고지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폭행이 이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빼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한동훈 자리에 일반인이 넣었다 그러면 정진웅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기소를 했겠습니까 검찰이? 아하. 제가 만일 한동훈에 미쳤다. 그건 뭐 이거 이 정준훈 검사가 나 독직 독직폭행 폭행했어요. 고소라면요. 고소라면? 무고죄 돼요. 무고죄. 고소하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이 증거인멸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사랑 그러면 제가-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네. 변호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검사를 독직 폭행으로 고소해야겠습니다. 좀 조력을 구하면은 도와줍니까? 저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검찰 상대로 싸우지 맙시다. 아. 그 자신의 지금 범죄 사실이 확실치 않으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검찰 상대로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마 지금 피해자가 지금 나왔으니까 한동훈 나왔으니까 막 곧 이제 증거 조사 끝나고 아마 결심은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사건으로 가죠.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어제 재판에 출석했어요. 네. 이제 지난번 출석했을 때는 뭐 명품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근데 이번에는 싼 것들을 들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상품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보도에 따르면 천 가방 같은 거 하고 모자도 안 쓰고 나왔다고 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 지지자들도 있고 또 비판하는 윤석열 총장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몸싸움 같은 게 좀 일어났던 것 같고 특히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좀 부상이나 좀 불상사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재판에서 최 씨는 어떤 내용을 주장했습니까?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겁니다. 이제 의사가 아닌 자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 장모 최모 씨는 의사가 아닙니다. 예. 근데 비영리 의료법인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병원을 운영을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요양급여가 이제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 한 돈이 23억 원에 이른다는 건데 이게 다 이제 국민 혈세로 이 보전을 받은 거라서 사기죄가 이제 혐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본인은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내가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비영리 의료법인을 운영하려고 했던 거지 영리 목적 병원을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고요. 그런데 이 상당히 좀 여러 가족들이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모 씨 사위 가 이제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사위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는데 사위는 근무는 했지만 운영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관여 정도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좀 다투는 취지로 이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에 윤 전 총장의 부인이죠. 최 씨의 딸 김건희 씨 지인도 등장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공판에 새로 이제 나타난 이제 사실관계인데요. 예. 이 지인이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지금 장모가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개입했다는 그 김건희 씨의 지인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 이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다시 등장을 하는 건데 네. 본인 주장에 따르면 내 이름으로 이 돈이 들어오면 이 최 씨가 어디로 돈을 송금해라 이런 지시를 받으면 나는 그냥 돈 신부로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지인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이게 김건희 씨의 지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도 이제 사위도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 김건희 씨도 본인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지인을 또 관여하도록 했고 그렇다면 최소한 김건희 씨를 이 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하진 못하더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에
사실상 관여한 좀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인이 장고 증명서 위조할 때도 등장하고 그렇죠. 이 사건에도 등장하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이상한 게 그 병원 요양병원 운영한 사람이 동업한 사람이 총 4명이에요. 네. 최모 씨까지 합쳐서 나머지 3명은 다 구속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 씨만 왜 구속에서 빠졌을까? 저 역시 뭐 변호사지만 이런 변론을 한번 하고 싶어요. 작배 한 명만 뺄 수 있는. 예. 똑같은 4명이 공범에 해당해요. 공범인데? 예. 2015년도에 수사가 됐었는데 2017년에 재판에 넘겨서 한 명은 실형 나와요. 징역 4년. 예. 나머지 좀 공범격인 2명은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2년 예.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예. 당시에 최소한 공범격이었던 이 장모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책임 면제 각서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예. 이게 그거예요. 같이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예. 너는 빼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만 처벌받을게. 자, 우리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3명이서 3명이 지금 같이 공모를 해서 네. 어디 금방을 털었는데 네. 이동영 작가는 나는 우리- 빼줘. 책임 면제각서. 만일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 둘만 들어가. 장윤미 변호사랑 박준 변호사는 들어가되 이동영 작가는 빼겠다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 제가 각서를 각서를- 줬다고 그러면 이제 최모 씨만 구속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근데 지금 박진 변호사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형벌권인데. 그 형사 처벌에 있어서 각서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아예 왜냐하면 없어요. 이건 예. 공권력의 문제고 물론 뭐 처벌 불원에서 이런 걸 밝힐 수는 있죠. 근데 그건 피해자일 때고 같이 공모를 한 공범 관계에서 한 명을 면책시켜 주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어떤 사적인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공권력의 면책이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열린 민주당 측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새로이 고발을 했고 재수사가 착수된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장모가 개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그런 건데 사실 이 병원을 설립하는데 한 17억이라는 거액을 본인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넣었고 그렇다면 이게 과연 관여 정도가 없다라고 할 것인지 단순히 책임면제 각서가 작성됐다라고 해서 이런 요양 수급을 부정으로 수령한 게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지난해 4월 달에 열린민주당 측에서 고소 고발을 새롭게 했었고 재수사가 시작된 후에 이제 다시 기소가 된 상황인데 뭐 법리나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이 사실은 이 책임 명제 각서를 어떤 이유로 불기소를 했으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이 상당히 요 사건 말고도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데 이 사건 자체가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언론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목은 못 받는 이성윤 지검장 이거보다는 훨씬 주목 못 받는 이런 사건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아예 재판도 안 가는 겁니까, 최 씨는? 예전에는 재판 내도 안 됐던 불기소 거죠. 됐습니다. 불기소가 혼자 됐으니까 빠졌어요. 면죄부를 기소 받았습니다. 그럼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검찰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소 독점, 기소 편의입니다. 자주 예. 말씀드렸지만 기소 편의는 뭐냐면 기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많이 하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기소 독점권보다 더 중요한 게 기소를 하는 게 아니고 기소를 안 해주는 권한. 불기소하는 권한 그게 가장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 건은 아예 보도를 보면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는 제대로 아예 개시조차 제대로 안 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공판도 어디 있었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강백신 부장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제 출석을 한 가운데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권력형 비위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LH 사태를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정 교수의 사모펀드 범행은 LH 사태에 빗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LH 사태는 본인이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하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라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하지만 이제 1심에서 사모펀드 범행 같은 경우에는
좀 무죄를 받았던 부분이 예. 있고요. 뭐 허위 보고를 했다든지 횡령 혐의랄지 그리고 뭐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일단 무죄가 나온 부분이라서 일단 1심과 항소심 모두 검찰은 이 사모펀드 범행과 관련해서는 권력형 비위다. 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1심에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이 쌍둥이 재판이라고는 조범동 씨 재판에서도 1, 2심 다 거기는 네.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죠. 검찰은 우리가 봤을 땐 권력형 비리 맞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했어요? 네,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은 이 투자 자체가 권력형 비리가 되려면 조 전 수석의 뭔가 권력이나 권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해야 예. 되는데 예. 교수 때부터 한참 공직에 나가기 전부터 이 투자를 해왔었고 그 투자가 이 배우자 공직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초의 검찰이 이거 입건할 때부터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조 전 수석을 엮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항변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정 교수 측이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다고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네요. 예,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 있고 이제 어제는 공판 본격적인 기일에 돌입한 건데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이제 증인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인섭 교수를 부르겠다고 하지 않았다가 이제 공판 단계에 돌입하니까 이게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입증 취지가 뭐냐? 왜 부르는 거냐와 관련해서 조국 당시 교수에게 부여됐던 뭐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꼭 한인섭 교수 당시 원장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냐 이게 어떤 변론 전략이 바뀐 거냐 예. 이 부분은 좀 받아주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증거 기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어제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이유가 근데 법원의 실수라면서요? 그렇죠. 이 불출석했다라고 또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됐는데 사실 불출석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출석 요구서를 이 피고인한테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환장을 제대로 전두환한테 보내질 않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출석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판이 안 열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14일 날 다시 재판을 지금 열기로 하고 그때 만약에 송달이 소환장을 보내는데 만약 그때도 전두환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불출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네, 사실 이런 일이 법원의 실수라고 하긴 좀 그런 게 일단 변호인이 선임돼 있잖아요. 그럼 예. 저희가 사건 검색을 계속하고 이 24일 날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4일이었는데 재판이 열릴 걸 알고 있습니다. 미리 그 전에 이 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소환장을 뭐 안 받았으면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출석할 의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날 재판이 열릴 거라는 거는 이미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고 예. 대리인도 챙기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날 재판이 열린다고 계속했는데 단순히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서 못 갔다는 건 사실 전두환 씨가 이 재판에 출석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물론 법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본인이 이 날짜를 몰라서 못 갔다고는 최소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27일 날 검찰 인사위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네. 그거랑 이성윤 지검장의 거치가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 이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야 되고 안 되고 그쵸? 그 이후에 검사장 인사가 있을 걸로 예상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도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인사안을 짤 그렇죠. 거 그럴 아니겠어요? 수밖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네.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27일 날 개최되는 인사위원회는 뭐 크게 뭐 누구를 결정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26일 예정이거든요. 예. 그 채택되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럼 6월 달 정도 초가 넘어가야지 김호수 후보자가 뭐 임명이 되거나 할 것 같고 그럼 그 이전에 인사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혹시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뭐 일정 부분을 수정하는 의미의 인사위원회가 예. 열린다고 봐야 되지 전면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할 수 있는 위의할 수 있는 검사장급 인사 같은 이상은 열리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 이성윤 공소장 유출
네.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공수처의 3호 사건으로 이제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수사 의지를 뭐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있긴 하지만 예.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공소장을 특정 언론사에 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그렇게 상세하게 어느 한 언론사에 보도되긴 좀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뭐 개인정보법 위반이랄지 뭐 피해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이 검찰 내부 망에 접속해서 이 부분을 유출한 건 또 다른 법률로 의율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법무부의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의지를 갖고 검찰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출한 사람이 아무래도 검사겠죠. 그 검사 아니면 검사 뭐 수사관이겠죠. 수사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면 결국은 공소장 안에 있는 조국이라든가 네. 박상기라든가 그런 이름을 알리고 싶었겠죠. 맞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공짜 그대로 유출된 것도 아니고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게 본인이 또 정리를 해요.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약본 만드는 거죠. 예. 요약본을 만든 정도면 뭐 검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약본을 만들어서 평상시 나랑 친하게 지내던 기자한테 네. 탁 넘기고 넘겨주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 이 정치적 목적은 딱 보이죠. 박상기, 조국 이런 사람들 등장하니까 이 정권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걸 밖으로 유출한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이 그 감찰부에다가 진상조사를 지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수처에서 수사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감찰 결과가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수처에서 3호 사건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 못 찾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검찰 내에서도 감찰이 진행된 또 같은 검사끼리니까 그래서 공수처에서 뭐 갖고 가는 건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박범계 장관이 조금 많이 화가 난 상태고 네. 징계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이게 개정안이 마련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꿨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어쨌든 지키지 않았다. 근데 공수처가 이거를 수사한다고 합니다만 공수처 내에서도 내부 문건이 밖으로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본인들도 다 새고 난리 났어요. 예. 제대로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게 보안이라는 게 아니 예. 여기만 보안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보안 유지됩니다. 군대 문건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사실 국정원 문건 나오는 거 작정하고 봤습니까? 하면, 예. 막기가 어렵죠. 예, 이게 검찰 그동안의 그 나쁜 관행이죠. 검찰 그렇죠. 수사와 또 언론인과의 관계 이게 네. 또 언론 플레이로 활용되기도 했으니까. 보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갖고 정치적 목적 언론 프레이를 하기 위해서 예, 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고의라고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도 빨리 사라져야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